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최근 타임폴리오 같은 액티브 ETF가 무서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 ETF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 같은 패시브 펀드에 비해서 수익률이 1년 성과에서 2배가 넘고 3년 성과로 비교해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헤지펀드와의 10년 내기에서 S&P 500 인덱스 펀드에 손을 들어줬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특히 한국 시장에서도 액티브 펀드는 나쁘다는 공식이 통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스피바는 S&P 500 지수를 만드는 S&P 글로벌에서 제작하는 보고서 시리즈로 S&P 인덱스 vs 액티브의 약자입니다.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의 성과를 특정 벤치마크 인덱스와 비교해서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스피바는 각 시장과 자산군, 예를 들어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채권 등 여러 자산군에서 액티브 매니저들이 벤치마크의 초과 성과, 그러니까 알파를 달성했는지의 비율을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대형주 액티브 펀드 매니저는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죠. 단기 성과뿐만 아니라 3년, 5년, 10년, 그리고 15년 이상의 장기 데이터를 포함해서 시간 경과에 따른 성과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또한 기준 기간 동안 청산되거나 폐쇄된 펀드를 포함해서 분석합니다. 이는 생존한 펀드만을 분석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성과 과대평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이 그림은 스피바의 리포트 중에 하나로 2025년 10월 28일에 나왔습니다. 전 세계의 액티브 펀드의 성과를 보여줍니다. 벤치마크 대비 잘 못한 액티브 펀드의 비율을 표시하고 있고 숫자가 높을수록 성과가 나쁜 액티브 펀드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글로벌에서 보면 5년간 94%, 미국은 5년간 87%가 패시브 대비 액티브가 언더퍼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역시 액티브 펀드는 장기적으로 패시브 펀드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은 1년간 24%, 3년간 49%, 5년간 43%가 언더퍼폼해서 1년 기준으로는 세계 최고이고 5년 기준으로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의 뒤를 이어서 액티브 펀드가 선전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벤치마크는 코스피 200이 아니라 S&P 코리아 BMI라는 다른 지수입니다만 어쨌든 좋은 성과를 낸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의 성과를 다룬 리포트입니다. 한국과 몇몇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국내 주식 펀드가 좋은 성과를 보이고 해외 주식 펀드는 벤치마크 대비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한국, 중국, 태국의 국내 주식형 펀드가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원화 표시 펀드의 대부분이 벤치마크를 소폭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도표에서는 한국 대형주가 아시아 최고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언더퍼폼한 펀드가 24%밖에 안 되죠. 또한 원화 표시된 펀드들이 좋은 성과를 보여준 걸 볼 수 있는데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글로벌 에쿼티 KRW와 US 에쿼티 KRW가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한국의 액티브 펀드는 왜 좋은 성과를 보여줬을까요? 액티브 펀드는 일반적으로 펀드 매니저의 적극적인 시장 예측과 종목 선정을 통해서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액티브 펀드는 다 같이 잘 가는 대세 상등장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종목별 차별화가 심한 일부 종목은 크게 오르고 일부 종목은 크게 내리는 종목 장세에서 액티브 펀드가 유리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아무거나 사도 다 오르는데 비싼 수수료 내고 펀드 매니저가 골라주는 주식을 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잘 가는 종목은 잘 가고 못 가는 종목은 떨어져서 전체적인 평균, 그러니까 벤치마크는 횡보하는 시장이라면 좋은 종목을 잘 골라낸다면 벤치마크 대비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 같이 하락하는 대세 하락장에서도 액티브 펀드가 빚을 발할 수 있는데요. 벤치마크인 시장 전체는 크게 하락하니까 펀드 매니저가 일정 수준에서 손절하고 현금 보유를 하거나 소비재나 배당주 같은 방어형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죠.
물론 이런 경우는 주식을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 담아야 하는 주식형 펀드에서는 어렵지만 주식을 팔고 채권이나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멀티에셋 펀드라면 가능한 전략입니다. 또 비효율적인 시장에서도 액티브 펀드는 강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액티브 펀드라는 개념 자체가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정보가 가격에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반영되지 않는 시장일수록 매니저의 분석과 통찰력이 초과 수익으로 이어질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형주, 신흥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고 펀드 매니저가 잘 아는 특정 섹터의 상품도 액티브 펀드가 강세를 보일 확률이 있습니다. 스피바의 자료에서도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뉴질랜드 같은 곳의 액티브 펀드 성과가 좋았죠. 반면 미국과 같은 세계 최대 시장에서는 액티브 펀드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또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의 비효율성 외에 액티브 펀드는 언제 패시브 펀드를 이기는지에 대한 다른 데이터도 보겠습니다. 이 글은 인터넷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액티브와 패시브의 성과가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장기 데이터, 지난 35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액티브와 패시브 펀드가 우세한 시기는 거의 절반씩 나뉘었습니다. 액티브가 17회 우세했고 패시브가 18회 우세했네요.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10년 동안은 액티브 펀드가 9번이나 패시브 펀드를 이겼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약간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더 성과가 좋은 부분을 보여줍니다. 1990년부터 93년까지는 액티브 펀드가 좋았고, 그리고 그 이유는 패시브 펀드가 좋다가 1999년부터 또 2005년까지는 액티브 펀드가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2007년, 8년, 9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후로는 2014년부터 대부분 패시브 펀드가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기성을 가지고 반복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액티브 펀드고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패시브 펀드입니다. 액티브 펀드가 좋을 때도 있었고 패시브 펀드가 좋을 때도 있었지만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순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어떨 때 주로 액티브 펀드가 좋은 성과를 보일까요? 이 글에서는 개별 종목 간의 성과 차이가 큰 시장, 그러니까 분산도가 높은 시장에서 벤치마크를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벤치마크보다 25% 이상 초과 성과를 낸 주식을 홈런이라고 표현합니다. 홈런 주식이 많은 해, 그러니까 분산도가 높은 해에는 훌륭한 종목을 선별하는 액티브 매니저가 더 유리했습니다. 반대로 홈런이 적고 대부분의 주식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패시브가 유리했죠. 역사적으로 보면 액티브 펀드는 시장이 하락하거나 조정을 받을 때 패시브 펀드보다 성과가 좋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액티브 매니저가 위험을 관리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럼 이번에는 한국 액티브 펀드의 과거 성과를 통해서 실제 하락장에서 패시브 펀드보다 성과가 더 좋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공모펀드 액티브 주식형 상품에 대해서 코스피 200과 비교한 자료입니다. 벤치마크 대비 잘했으면 빨간색, 비슷하면 흰색, 못하면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10년 누적으로 보면 액티브 전체는 40.05, 코스피 200은 45.72로 코스피 200보다 못한 결과를 보여주긴 합니다. 스피바 데이터는 한국의 최근 5년 자료에서 패시브를 이기는 액티브가 57%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서도 액티브 펀드의 절반 정도는 코스피의 10년 평균보다 나은 성과를 보여줍니다. 또 역사적이었던 하락장 2008년의 자료를 보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39.3%, 액티브는 마이너스 38.6%로 액티브 펀드가 코스피 대비 소폭 상회하는 성과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더 눈여겨볼 부분은 2009년인데요. 액티브 펀드는 54.3%, 코스피는 51.6%로 액티브 펀드가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죠. 결국 크게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증가하는 장세에서 조금 나은 방어력을 보여주었고 시장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주식을 잘 골라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액티브 ETF를 볼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액티브 펀드와 액티브 ETF를 혼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액티브 ETF에 대한 특이한 규정이 있습니다.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와 상관계수가 0.7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패시브 ETF는 0.9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규정이 있고, 그래서 국내 상장된 액티브 ETF는 진정한 의미의 액티브 상품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70% 정도는 그냥 패시브를 따라가고 나머지 30%만 가지고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는 느낌이라서 펀드 매니저가 본인의 역량을 다 발휘할 수는 없는 거죠. 마치 족쇄를 하나 달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패시브가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서 태풍이 올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앞으로 이런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액티브 ETF와 과거 액티브 펀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액티브 상품을 골라서 투자하면 패시브 대비 성과가 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좋은 주식 고르기 vs 좋은 액티브 펀드 고르기 중에서 뭐가 더 쉬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매니저가 교체된다면 아예 다른 상품이 됩니다.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는 피터 린치가 은퇴하고 나서 전설의 펀드에서 그저 그런 펀드로 변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한 명의 펀드 매니저가 오랜 기간 운용하면서 꾸준히 벤치마크를 이겨왔고 하락장에서도 방어력이 좋은 펀드가 좋은 펀드겠죠. 과거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한국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달리 유능한 액티브 매니저가 초과 성과를 낼 여지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시장이 비효율적이었거든요. 또 하락장과 하락장에서 회복할 때도 액티브가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투자하려는 액티브 ETF는 과거의 액티브 펀드와 다른 점도 이해해야 합니다. 상관계수 0.7이라는 규제는 매니저의 역량을 30%만 발휘하라는 족쇄와도 같습니다. 물론 하락장에서 70%의 패시브가 방어막이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액티브 ETF에 투자하는 것은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피터 린치처럼 꾸준히 성과를 낼 좋은 운용사, 좋은 매니저를 고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매니저가 상관계수 0.7이라는 족쇄를 차고도 벤치마크와 수수료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가? 액티브 ETF 시장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이 족쇄가 풀릴지 혹은 이 족쇄를 차고도 훌륭한 성과를 내는 스타 펀드가 탄생할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